첫 번째 연사이신 이현숙 교수님을 모셔서 분자 생물학자가 보는 암세포의 탄생과 정밀의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교수님은 학생들 프로그램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님이시고 암세포 생물학 전문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이현숙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꿈나무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를 또 게다가 굉장히 좋은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영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정현숙 교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다가 여러분들 문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지하철에서 얼마나 문자를 많이 했는지 대흥역을 6정거장이나 지나서 다시 거꾸로 내려왔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릴 강연의 주제는 길게 썼지만 사실은 암의 분자 생물학적 기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번 학생들 앞에서도 강연을 하고 이렇게 대중 강연도 하고 해봤더니 결국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분자 생물학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의 부제는 모든 이의 분자 생물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몸풀기를 좀 하고자 여기 오신 분들 사실 4시간 동안 강연 다 들으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완전히 사실 이거 하면은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좀 긴장해 있는 것 같거든요, 얼굴들이. 제가 알기로 제 딸이 고2인데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는데 보통 얼굴이 펴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창의력을 좀 뿜뿜 뿜어내는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과학자라는 사람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놀아보자는 뜻에서 한번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서 정말로 영감 어린 사람이 있었는데 과학자 출신이고 공학자 출신이고 심지어 서울대 공대 교수였는데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아티스트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방현우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기계공학자이고 생명공학자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Everywhere라는 회사 혹은 재단의 대표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춘지에서도 사실은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였는데 진짜 좋아하는 거를 재밌게 자기 직업으로 만든 굉장히 좋은 예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로 자신의 창의력을 막 뿜뿜 뿜어내서 새로운 거를 창출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인재의 상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조차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족들이에요. 아버지 이런 분들하고 다시 다 육체 노동해서 뭔가를 막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아트죠. 바닷가에서 실제로. 자, 이거에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밑에다가 LED 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난 계산에 의한 유체 역학,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거를 항상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라산의 분화구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거를 이게 다 덮고 딴 사람이 와서 하면 또 새로운 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합니다. 작품은 이거 하나가 아니라 Everywhere라고 해가지고 WARE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교육 체제와 학교 공부와 사회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고 이 밑에다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형상을 밑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와 하나가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도 넣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 거를 바탕으로 이거 가능한가라는 걸 실현해 보는 되게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꿈을 한번 꿔보자는 뜻으로 과학 나눔 포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과학은 이렇게 꿈꿀 수 있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즐거워 보이죠? 예. 그래서 다시 본 강연에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럼 종료하고요. 자,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세상에 그 모든 과학이 있지만 특히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제가 최근에 또 다른 작년에 오셨던 김성근 교수님 강의 듣다가 이거 슬라이드 달라고 했었는데 잊고 살았던 거 딱 생각났었어요. 1961년에 65년에 아마 했을 거예요. 65년에 만화가 이정문이라는 분인데 과학자 아니고 공학자 아니고 미래학자 아니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입니다. 이분이 어떤 걸 했냐 보이시나요? 1965년에 만화를 그리면서 서기 2000년대에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해서 생활의 이모저모하고 썼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달성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렇죠. 이게 더 놀랍죠. 이거보다 여기 보면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청소하는 로봇. 우리 집에는 저기 중국 샤오미의 청소 로봇이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다녀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렇죠? 이거 될 거다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옆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뭐 있지? 전기 자동차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텔레비전, 뭐 전화기 이런 게 다 손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바일 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죠, 실제로. 자,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태양열 주책 모양도 똑같이 생겼죠. 저거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막 상상을 해서 2000년에는 세상이 이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고 이 양반 아마 거의 기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꿈을 꾸니까 이걸 하나씩 다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만 아직 달성이 안 됐어요. 내가 보기에 로켓 타고 화성으로 가는 수학여행만 달성이 안 됐고 여기 봤더니 거의 대부분 움직이는 도로 있잖아요. 공항 가면 맨날 뭐 타요? 안 뛰어다니고 그렇죠? 벨트 타고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소형 TV 당연히 있고 여러분들 요새 TV로 안 본다며 유튜브 하고 그렇죠? 인터넷 저기 다 되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짬짬이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다라고 내가 뭐 알고 있어요. 다 실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건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2030년, 2050년, 2060년에 아마 반드시 달성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혹자는 이제 특히 인문사회계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쇼펜하우어처럼 좀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 뭐랬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했더니 사람들은 더 피폐해지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매우 불행한 척도가 불행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약간 걱정하는 것도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는 내가 과학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기여하는 건 아닌가. 혹시 아인슈타인이 옛날에 고민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물리학자들의 업적이 핵폭탄이나 만들고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회의가 든 적이 있었고 그럼 과학하지 말고 나는 미술사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봤었어요. 대학교 때도 우리 때 하도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호모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고도 생각해봤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어떠냐면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계급이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귀족이면은 좀 더 많은 의학적 혜택을 누렸을 텐데 서민이거나 심지어는 귀족의 밑에서 일을 하는 노비인 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못 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인권도 높지 않았어요. 계층 간에 이게 있어서.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오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왔고, 그래서 인권 의식은 훨씬 더 함양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는 위험에서 훨씬 더 벗어나서 요새는 전쟁 걱정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거 걱정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천연두나 홍역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란 생각 안 하죠. 엄청난 과학 발전이 가져온 인류의 행복도를 증가시킨 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실은 이거를 목적을 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조건적을 주고 내가 정말 그 인류를 그 병으로부터 시킬 거야라고 생각해서 과학하는 사람은 그 뻥이고요. 그건 아니고 궁금해서 했는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하고 과학계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질병 치료제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이의 분자생물학을 그 설파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암에 대한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로버트 와인버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애칭으로 밥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밥 와인버그가 MIT의 화이트헤드의 그 교수님이세요. 지금 한 80이 넘으셔가지고 되게 오래됐는데 노벨상 못 받으셨는데,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 앞에서는 그 존경을 표하는 분입니다. 왜? 암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한 논문들을 많이 내셔서 제자들 중에 지금 노벨상 받을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꼭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평생을 암을 공부를 해봤더니 저와 같은 이제 분자생물학자인데 암 전공이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암에 걸리게 돼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그 세포 분열과 노화와 직결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1689년이니까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그 발굴된 그 암에 대한 사진이에요. 그 작자미상 누군지 모르는데 Two Views of 클라라 자코비 사진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때 서양 사람들의 암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냅니다. 이 암은 이렇게 혹덩이고요. 생기지 말아야 되는, 그거를 수술로 해서 잘라내면 다 나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이때 동양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고종 때까지만 해도 무슨 뭐 항문이 막혀 있는 아들을 그거를 몸에 칼을 대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즉 수술은 생각하지 않았었고 약을 통해서만 치유하려고 했었고요. 뭐 심지어는 샤머니즘이 동원이 돼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양 의술과 동양 의술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수술하고요. 다른 하나는 나중에 백신이라는 게 나오면서 달라집니다. 이 다른 여타 거는 꼭 서양이 앞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영아 사망률도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서양 의학이 훨씬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세기의 서양 사람들의 뷰였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캔서라는 거, 암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암은 우리 몸에는 혹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혹들은 다 사실은 종양인데 그 종양은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떼버리면 되는 것. 뭐 여기 이렇게 딱 뭔가 혹난 사람 옛날에 있었고요. 혹부리 영감도 있고요. 그 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악성 종양이라는 것을 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성이 아니라 악성이라는 건데, 악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데로 번지고 기관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이제 악성 종양, 캔서라고 부르는데요. 2012년 통계만 봐도 전체 사망률의 17%를 차지하니까 아직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사망률이 2위예요. 1위는 뭐 갑자기 심장병 뭐 이런 것들이고, 근데 개발국이라는 건 아직 이제 경제 발전이 그렇게 오지 않은 나라에서는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인권과 의료 복지는 훨씬 더 경제 발전과 과학 발전과 그
맞닿아 있는데 신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이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건강 진단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복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다스립니다. 근데 개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암에 대한 옛날의 기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놀랍게도 어떤 때부터 나오냐면은 서양에서, 뭐 서양도 아니죠, 뭐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보면은 BC 1600년에 그 처음 발견이 되는데 가장 흔한 암이었던 이제 유방에 만져지는 유방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지? 글자가 그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을 때부터는 즉 글자라는 것을 통해서 뭐 자신의 삶이나 인생 뭐 이런 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묘사하는, 그때부터는 암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쨌든 사람이라는 인간 종이 있으면서는 암이 있었다라고 봐야죠. 최근의 질병이 아닙니다. 또 그래서 이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는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이 병을 뭐라고 칭했냐면 그리스에서 캔서라고 불렀는데요. 이 캔서가 지금 현재 우리 암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어로 크랩, 게, 혹은 이제 크레이피쉬라는 것에 유래하는데, 왜 그러냐면 딱 덩이가 있으면 만지면, 혹덩이가 있는데 혈관이 쫙쫙쫙쫙 뻗어 있는 거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다리 막 쫙쫙 뻗어 있는 그 게, 크랩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캔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6월달 생일인 사람, 자기 별자리가 캔서인 사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캔서 이 병하고 상관이 없고 크랩인 건데, 그래서 질병, 발병도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게 서양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한의학에서의 최초의 기록은 실제로는 서양보다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글자로 표시한 게 그 전부터니까. 갑골 문자에서부터 발견된다고 해요. 이거 내가 안 읽었어요. 다른 데서 제가 책에서 봤으니까 틀리면 그 사람한테 탓하시기로 하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은허 시대 때부터니까 이때는 사실은 뭐 어떤 제국이 전혀 아니죠. 그냥 갑골 문자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위암, 쌓일적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똑같아요. 현상적으로 딱 만졌을 때 딱딱한 덩이가 있고 뭔가가 쌓이고 있다라고 봤고, 이걸 되게 무섭게 본 거죠. 이걸 걸리면 죽는다는 거로 알았고. 그래서 한의학 서적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암의 기록은 이제 서기 3세기경에 황제내경에 처음 나타난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때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인지 능력과 지성을 갖추고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무서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정복하고 싶어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을 세포 생물학적으로 특징을 짓자면 다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네 가지 혹은 5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 증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거로. 아니고요. 그 중국인들의 그 멘트하고 비슷해요.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못하면 내 손자가 못하면 증손자가. 뭐냐면 끊임없이 분열하는 거죠. 끊임없이 분열하는데 자기는 그 처음에 암세포로 탄생한 애는, 그 암세포로 변한 애는 분열을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낸 다음에 얘는 죽을 수 있어요. 전적으로 다윈이언, survival of the fittest, 즉 적자 생존인데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 뭐냐면 환경에 맞는 애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많은 자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갑니다.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암으로 탄생한 세포가 영원히 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군병을 마치 만들어내듯이 하고 걔들이 계속해서 환경에 따라서 진화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증식 한다는 거는 전체의 그 집단으로 보는 거지, 그 한 세포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근데 이제 무한증식하게 살 수 있게 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그 크레이피쉬, 뭐 캔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혈관들이 막 생겨서 신생 혈관을 반드시 만듭니다. 이게 실제로 양성종양하고 조금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혈관들을 왜 만들까요? 혈관이 뭐 해요? 그렇죠. 영양분 공급해야 되고요, 산소 공급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덩이 속에 그 세포 궤가 있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암덩이에서는 안에 세포 궤는 죽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이 또 떨어져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침투를 해요. 근데 이것도 무작위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과학자들한테 엄청난 주제인데, 유방암은 예컨대 뇌로 많이 전이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저기 폐암은 뭐 골수를 많이 전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장소들이 그 빈번한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높은 그 기관들이 있어요. 안착해 갈 때 그거는 그럼 어떤 신호가 있겠죠. 그런 신호들을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종양을 진행을 시키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현상을 암전이라고 부릅니다. 암이 전이 되는 거. 그래서 암이 전이 됐다고 하면 이제 병원에 갔었을 때 그냥 처음에 암덩이만 있다고 했었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요새는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고 빨리 수술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전이 됐다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암이 딴 데 가서 또 생겼고 다른 데도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니까 혈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랑 모든 걸 다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완전히 변신을 하죠.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내가 이게 또 마술을 부리자면 이렇게 이게 보통 원래 세포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암이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모양이 바뀌어서 또 다 변합니다. 이거 완전 변신하는 거죠. 똑같은 세포처럼 안 보이죠. 완벽하게 변신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이제 현대 생물학의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유전 정보가 끝없이 변화하는 게 바로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자, 유전 정보는 어디 있죠? DNA. 저기 우리 딸이 좋아하는 BTS 노래에도 DNA 나오는데 그 노래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내가 다 들어봤는데 그 내가 아는 DNA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 DNA의 구조인데 제가 사실은 2주 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게 보여요? 자, 이게 내가 2주 전에 2주인가? 2주 전에 2주 전에 그 케임브리지에 MRC LNB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바로 DNA의 구조와 를 발견하고 분자생물학이 탄생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데였는데 다른 이제 공무로 갔다가 이거 사진을 찍었어요. 옛날 건물에 제가 공부할 땐 이게 그 계단 올라가는 구석에 이렇게 빵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로 옛날에 크릭이 만든 건지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였었던 거고 진짜로 이제는 새 건물로 이사 오면서 이 그 케임브리지에 있는 MRC 분들이 이렇게 이제 유리 곽에다 놨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막 많이 만지고 그랬었거든요. 자, 이게 DNA인데 이 DNA 구조라는 게요 아직까지도 공부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2018년 10월에 LNB에서 직접 찍은 거죠. 공부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암의 비밀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거였어서 그 코너에 있었고 이분이 프란시스 크릭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임스 워슨 두 사람이 논문을 썼죠. 이게 20세기 최고 위대한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자, 프란시스 크릭이 손녀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많은 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현세 사람이고 살아생전에 저는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 프란시스 크릭의 손녀가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 이 집이 되게 대단한 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적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프란시스 크릭의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옛날에 제 딸도 어딘가에서 책을 읽어가지고 와서 하는데 프란시스 크릭의 할아버지는 그냥 동네 그냥 말하자면 평범한 그러니까 귀족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일상 뭐였지 그 상인이었는데 과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달팽이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분이 바로 다윈한테 달팽이 안에 뭔가 이렇게 벌레가 있는데 이게 이동해 간다라고 해가지고 종확산 개념을 다윈한테 힌트를 줘서 두 사람이 엄청나게 친한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손자인 프란시스 크릭은 원래 우리 그 박영하 그 교수님과 그 우리 정혜식 교수님이 대단한 물리학자시거든요. 원래 물리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일종의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전쟁 가가지고 다 이제 하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33살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생물학의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왜? 유전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 유전의 비밀을 물리 화학적인
방법으로, 즉 구조를 알아내는 것, 이거를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그 케임브리지에다가 이제 원서를 내요. 원래 런던 대학교에 이제 물리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원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걸 해석을 하자면, 나는 유전의 비밀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고 싶다. 유전자의 물리 화학적 기능을 밝히고 그 분자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어쩌면 분자 생물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는 말을 해요. 이걸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정말 허무해지는데, 아직 공부 시작도 안 한 사람이 학문을 제창을 했잖아요.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 생물학을 공부한다는 최초의 이제 이야기를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는 막스 페루츠가, 이분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스승인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딱 보고는 얘는 받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비밀을 다 밝혀내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제네틱 코드도 풀어내고 뇌과학도 열고 온갖 과학의 창시를 했었어요. 생명과학에서. 그래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의 손녀도 이렇게 이상하게 2대씩 걸러가지고 내려오네, 그렇죠? 그분의 손녀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아티스트가 됐대요. 이 사람은 지금 저처럼 실험하지 않고 그 미술 아트를 하는데 조형물로 이걸 만들었어요. 자, 이제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은 What Matt Pursuit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히 몰입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한 것, 뭐 이렇게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DNA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보면은 이게 LMB에 이렇게 우뚝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 각각 하나씩 이제 그림들을 다 그렸는데, 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DNA 구조의 핵심은 소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완벽하게 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BTS의 그 노래만 그 영감을 준 게 아니라 이 조형물에도 영감을 주고 많은 학자들한테 이제 그 영감을 주는 것이 DNA의 구조인데, 실제로 왜 암생물학자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이게 사실은 그 유명한 더블 힐릭스 논문인데 전체 895자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지지난주에 그 논문을 보낸 거는 5만 자예요. 5만 자인데 물론 이제 빈칸 다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워드로만 899자거든요. 그 가장 제가 아는 논문 중에서 가장 위대한데 가장 짧아요.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딱 하나 있는데, 저 데이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 만든 데이터지? 알죠? 이거 왓슨이나 크릭이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요.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만든 데이터예요. 이게 그 소위 엑스레이로 그 회절 기법을 써가지고 디프렉션으로 해가지고 찍어낸 건데, 이게 결정적으로 DNA가 유전자이고 더블 힐릭스로 생겼기 때문에 유전자이다라는 걸 풀어낸 결정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잘 알지 못하는 거 하나는 그냥 데이터를 도둑 맞았으니까 모든 걸 다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네이처지에 로잘린 프랭클린도 논문을 내요. 그래서 이 895자의 논문에도 이게 다른 사람 데이터라는 게 명확하게 써 있는데, 1953년에 네이처가 5개의 그 DNA에 관련된 논문을 냅니다. 그 호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네이처가 가장 사랑하는 호예요. 왜냐하면 이거로 네이처가 우뚝 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좋은 저널이지만 이게 이제 세상에 다시 없을, 이게 유전이다라는 걸 확 알린 게 네이처고, 그래서 그때 6개의 논문이 나왔는데 단 하나만 미국의 로커펠러 재단에서 출판하는 우리 생명과학계에서 유명한 그 잡지인데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이라는 데 하나 나오고 나머지 5개가 모두 다 여기에 나는데, 그 중에 유명한 프란시스 크릭과 왓슨의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의 논문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로잘린 프랭클린. 이 사람이 주목했던 거는 이 전체 구조 중에서 소디움 사이모 뉴클레이트라는 거, 그러니까 펜토스에 더 주목했어요. 좀 더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데 이 프란시스 크릭하고 왓슨이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문제는 있어요. 다른 사람 데이터 갖다가 빵 했으니까. 근데 어땠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구조를 보면, 이걸 구조를 이렇게 해석을 해냈는데, 이걸 보면은 왜 이것이 DNA가 유전자이고
그다음 유전이 어떻게 될지를 포착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기서 바로 반보수적 그 세미 컨저버티브 레플리케이션으로 아마 유전이 될 거야라는 말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건 지금 맞다고 수십 년 동안 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 DNA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그 변화가 되게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총 DNA 길이, 아예 내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려다가 못했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한 10조 개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 하나 안에 DNA를 쫙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계산된 거를 쫙 만약에 펼칠 수 있다면 한 2m 되거든요. 그게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의 100 내노미터의 이제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곱하면 사실은 2 곱하기 10의 14승 미터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이건 진짜 사실은 산술적 계산으로는 그런 건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5 곱하기 10의 11승 미터라고 하니까 그냥 산술적으로는 666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쵸? 근데 이러면은 막 되게 뻥 같잖아. 근데 사실은 산술적 계산이 이래요. 그래서 나는 뻥치는 게 되게 겁나기 때문에 10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칩시다. 그게 유전자예요. 여러분들의 유전자. 우리 몸의 전체 유전자를 다 합쳐서 놓으면 그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주가 완전히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 다음에 138억 년 전에 수소가 나를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다? 우주가 나이고 내가 우주인 거죠. DNA를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총 DNA 길이는 이런데, 혹시 그럼 얘네들이 모두 다 발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현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총 DNA 길이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초파리 알죠? 저기 그 유전학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건데, 그 정말로 한 2mm, 3mm 이런 이제 초파리, 5mm인가? 5mm 정도 되죠? 초파리 걔네 유전자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읽어본 사람? 우리 몸 유전자의, 그러니까 그 세포 하나에 있는 2m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복잡성으로 얘기하면, 이제 생명과학자들은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의 길이는 3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파리가 그냥 10의 9승 베이스 페어니까 3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너무 당혹스럽지 않나요? 내가 박사과정 때 이게 몽땅 다 그 염기 서열이 결정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었어요. 우리가 초파리보다 3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러고. 이 복잡성이나 이 뭐지 그 인지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이 그 영험한 세상에 대한 뭐 고뇌나 이런 거로 생각을 했었을 때, 유전자가 딱 3배밖에 안 된다.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되게 패러다임이 보통 뭐 유전자가 복잡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전반적으로는 전체 그 유전자 중에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코딩되는 거는 1%밖에 안 되고요. 2% 정도가 RNA가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DNA는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복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알 겁니다. 그 AT, GC 이런 식으로 그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복제를 하는데,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5'에서 3'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대칭적으로 안티 패럴럴 하니까 그 지연 가닥, 레깅 스트랜드에서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RNA가 붙고 하나씩 그 발현되고 이런 식으로 레플리케이션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미 컨저버티브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그 중합 효소인 DNA 폴리머레이즈의 특징을 보면, 실제로는 한 번 복제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한 3만 번 정도의 에러가 생기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프루프 리딩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한 100배 정도의 에러를 낮춰요. 그래도 여전히 뭐냐면, 한 번 분열할 때마다 한 300번 정도 에러를 만드는데, 이래 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암이고 뭐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마 진화적으로는 DNA 수복 기작일 텐데, DNA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해 가지고 고쳐줘요.
그걸 DNA 리페어라고 부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10억 베이스 페어 중에서 한 번 정도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고요. 자, 암은 여기서 DNA 리페어 기작이 한 100만 배에서 1000만 배 정도로 DNA 리페어가 안 돼가지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20년에서 30년 걸려서 암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DNA의 돌연 변이율이 얼마나 높으냐예요. 그래서 이거를 DNA 손상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DNA가 손상이 되면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NA 손상 반응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DNA가 망가졌으니까 고쳐주자라는 DNA 수복 기작, DNA 리페어. 그다음에 DNA를 리페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돌아가고 있는 세포 분열 시계가 딱 멈춰 서야 되는데 그런 세포 주기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밝히는 세포 주기. 그리고는 너무 망가진 애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라고 해가지고 세포 사멸 일으키는 이제 3개. 셀 사이클, DNA 리페어, 에포프토시스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걸 보면 알겠죠. 이게 3개 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벨상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기초가 되는 펀더멘털한 거를 어떻게 밝혔느냐 하는 가장 원천적인 그 사람한테 가능하면 3명 이상한테 안 주죠. 3명까지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씩 메달을 주게 되는데 당연히 예견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200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셀 사이클에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 에이포프토시스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노벨상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늦었죠. 2016년에 DNA 리페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DNA 데미지 리스폰스가 왜 받냐고 하면은 노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예요. 암의 비밀을 밝혔고 그래서 암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이제 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 30년 되면은 이제 돌연 변이가 축적돼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암이 생기노라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의 켄 킨슬러하고 버트 포글스틴이 이렇게 암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라고 해가지고 다단계의 암 발생 기작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대로 되면 한 20년에서 40년 걸려요. 그러니까 대장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용종 생기면 떼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진단 기술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수명은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와 뭐 우리 모두의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옛날보다. 그래서 옛날에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 왜 유명해졌는 줄 아세요? 이 바로 저기 우범 지역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총 맞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해부 많이 하고 수술을 많이 했대요. 근데 보면은 암인지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떠냐면 수술을 해서 봤더니 이 사람은 몰랐어. 자기 총 맞고 들어왔으니까 봤더니 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이라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명이 49세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한 18세기 이런 때.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기대 수명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나이는 한 85세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85세가 뭐야? 평균 수명은 아마 90이 넘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제 예상에는 아마 110, 100 이 정도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훨씬 더 의학적인 진단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화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노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의학 얘기를 하고 노벨상 얘기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노화 왜 암이 어느 날 암에 걸리고 돼 있느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세포의 DNA의 구조에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그 DNA는 동그래요, 원형이에요. 그래서 복제를 할 때 항상 똑같이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핵생물 사람의 그 DNA는 일자예요. 선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맨 끝에 아까 그 지연 가닥 레깅 스트랜드가 항상 이 프라이머라고 하는 RNA가 안 붙게 되니까 맨 끝이 항상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소위 맨 끝이 짧아진다고 해서 end replication problem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점점 가다가 세포가 DNA가 손상당했네라고 인식을 해서 서요. 세포 노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하고 이제 텔로미어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자, 다시 와인버그 한 얘기를 돌아가면 왜 나이가 들면서 암에 많이 걸리느냐?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짧아져요, 텔로미어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줄기세포 수가 점점 텔로미어 짧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줄기세포 수가 적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제가 생긴 걸 잘 치료를 못 해내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돌연변이가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선형의 맨 끝에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진짜로 그 정말로 너무 재밌어서 사랑하는 건 바로 이건데 왜 TTA, GGG가 텔로미어의 시퀀스에 항상 있을까? 센트로미어는 그렇지 않은데 텔로미어는 이 곰팡이인 테트라하메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모두 다 TTA, GGG, 리피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반복 서열로. 자, 이거 뭔가 분명히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풀려고 이제 우리 연구실도 노력을 하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게 진시 황제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시 황제가 왜 맨날 그 불로초 찾아서 사람 보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바로 이 텔로미어가 짧아져야 되는데 암세포, 줄기세포 가면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계속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봤더니 이게 이제 2008년에 노벨상의 이유인데 바로 텔로머레이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전사 효소로. 그래서 텔로머레이즈가 세포에 발현이 되면 세포가 노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텔로머레이즈 유전자를 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쥐가 한 20% 정도 수명이 연장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그러니까 사실 진시황의 그 불로초에는 뭐가 발현이 되었었어야 됐을까? 텔로머레이즈인 거죠.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되면은 진시 황제의 꿈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주목을 하자면 뭐요? 20% 늘어났던 거지 얘가 완벽하게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가 왜 그런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렇게 이거 안 보이시죠? 자,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하면 할수록 짧아집니다. 그런데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되면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가는 거예요. 짧아지다 보면은 더 이상 못 살아요. 그걸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암은 2단계에서 이게 짧아지고 있을 때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혹은 텔로머레이즈가 아닌 대안적 방법, DNA 리페어가 막 되면서 텔로미어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라고 해서 얼트라고 불러요. 한 15% 정도의 희귀암들에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길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는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수명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텔로미어가 되게 길어지면 불로장생의 꿈은 이룰 수 있지만 암의 찬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되게 해결하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예전에 와인버그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암이 되는 건 이렇게 세 가지의 필수적인 단계를 거칩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돼가지고 불멸화를 하고 그 다음에 DNA 리페어 같은 거 셀 사이클을 없애버리는 P53RB 그 튜머 서프레서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신호 전달을 모두 다 바꾸는 RAS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정상 세포가 완전히 암 세포로 사는 거를 만들었어요. 모든 세포에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복잡한 암의 프로세스에서 세 개가 필수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정리했던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암은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은 DNA는 어차피 원래 구조적 특성상 돌연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고 싶어 했는데 면역계가 해주면 좋은데 면역계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암은 이렇게 치료해 줘야 되는데 회피를 해요. 사실은 이거 뭐 만화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회피를 해가지고 암세포는 면역계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항암 면역 치료한다고 하면은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암세포가 면역 회피성이 있는 걸 쟤는 모르나 봐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도 써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하지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서울대 의대 그 면역학 교수인데 어느 날 저더러 이제 연구비를 같이 따자라고 하면서 너랑 나랑 같이 해서 항암 면역 치료를 하자고 10년 전에 그러길래 아무리 친하지만 너는 너대로 열심히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두 분이 이거를 특히 이 혼조라는 분이 이거를 완전히
도전을 한 거죠. 진짜 그래? 정말로 안 된단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한 게 올해 노벨상입니다. 제가 사실 예견을 했었는데 이건 받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걸 도전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계의 T셀의 공격을 못 받냐면 실제로는 암세포 안에서는 PD-L1이라는 그 표면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어. 이게 바로 T세포하고 딱 물리면은 T세포가 얘를 못 죽이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막아버린다면, 이게 막아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항체를 집어넣는다던가 어떤 케미컬을 집어넣는다던가. 그래서 두 개가 못 물리게 하면, 이게 물리는 거거든요. 모든 면역학은 이렇게 세포 표면에서 물리는 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면역학자들이 제일 많이 쓴 말이 문다, 물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물리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를 방어하는 것. 그랬더니 이게 항암 면역 치료가 돼서 지미 카터가 거의 죽는다고 했는데 항암 면역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죠. 그래서 지금 거의 흑색종의 20%는 이거는 다 완치가 되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신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거, 진짜 안 돼? 라고 하고 질문한 그 위대한 힘에 있었다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PD-1도 있지만 G 멜리슨이 발견한 건 CTLA4라는 것에 대한 거였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복합 치료를 했더니 훨씬 더 효능이 올라가서 55% 정도가 완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퍼센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암 면역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지금 이제 그 암생물학자, 면역학자들의 화두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뭐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노벨 화학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노벨 화학상이 사실은 노벨 생리의학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뭐냐면 올해 노벨 화학상은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효소가 어떻게 이제 그 진화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 사람들 3명한테 주어졌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분은 이 첫 번째 아론스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 효소는 이제 유전자에서 나오니까 발현되니까 그거를 사실 훨씬 더 효능이 좋은 거로 계속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제 세포가 이볼루션을 해서 다른 거를 만드니까 바이오 퓨얼,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 했는데, 이 개념을 가져다가 한 그 그렉 윈터라는 분은 어떤 걸 했냐면 이 페이지에 그 유전자를 이렇게 코딩할 수 있는데 저렇게 메이트릭스에다가 달아서 모노클로널 앤티바디, 그러니까 단일 항체를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회사도 차려가지고 이제 섬까지 소유하고 있는 빌리어네가 됐는데, 교수고 아주 탁월한 과학자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해냈는데 그게 최초의 대박이 난 항암 면역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노벨상은 사실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제 인류의 병을 치료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원래 쓰인 거야라고 해가지고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은 얘기라서 뭐 PD-1, PD-L1 블로케이드가 나왔지만 이후에도 계속 여기가 면역 관문이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연구들을 생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분야예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저의 얘기를 하자면 2분 동안 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유방을 딱 제거한 그 이유가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가게에 유방암이 되게 많은데 나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바로 그 유전자 중에 하나인 BRCA2 연구를 하는 거로 박사를 시작했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몰랐다가 암흑제인자 중에 어떤 기능을 밝히는지를 한 게 이제 제 박사 때 연구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기능을 밝혔는데 오늘 얘기한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 그다음에 리페어 되는지, 그다음에 세포가 어떻게 분열되는지, 이게 이제 BRCA2 연구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운 사실들이었는데 그런 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자, 이거 어떻게 이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아주 똑똑한 항암제, 글리백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개념이 바로 뭐냐면 자, 분자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 많이 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활용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의 성과를 다 모아서 하자는 게 2년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리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예요. 여기서는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서 환자 맞춤형 항암 요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암에 대해서 타겟하자.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그 상당히 많은 활용이 생명공학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것 같고 여러분들도 미래에 그런 걸 한번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거를 지식을 쫙 다 모으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들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몰랐던 그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맞춤형 의료를 하자라는 그런 게 기반입니다. 근데 데이터만 가지고 컴퓨터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장기하고 유사한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검진 때부터 샘플을 가지고 만약에 나의 장기와 유사한 거를 실험실 바깥에서 이렇게 키워낼 수 있다면 키워내면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내시경한 샘플 가지고 키워낼 수 있다면 거기다가 어떤 약이 제일 잘 드는지를 쫙 테스트해가지고 검진 시부터 나중에 나올 때까지 맞춤 의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플랫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걸 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해야겠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래 아바타 장기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병을 치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이렇게 될지도 모른대요. 자, 이게 그 의학적으로 발달한 미국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의 그 데이터를 받은 거예요. 중국에 있는 환자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컨퍼런스 하는 거죠.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뭐 영상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 다 그냥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딜리버리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꼬마가 여러분만한 꼬마가 꿈꾸다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이제 선전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의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영상은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중국에서 이걸 찍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찍었어요, 다. 그런 다음에는 그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나의 의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홀로그램으로 재현을 해서 이러이러한 치료법을 생각을 해보고 타겟팅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1965년에 이정문 만화가가 꿈꾼 세상이 아마 이거는 20년 안에는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엔 뭐 이런 게 아마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이제 꿈꾸다 생명과학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실험실 안에서만의 학문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여타 학문들하고 모두 다 결합해가지고 융합 학문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분자생물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있는 학생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처음에 없으면 하는 게 너무 무한하잖아. 예.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하다가 나가시려고 하면 쫓아가서 하지 말고. 예. 나와서 하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서울여고에 재학 중인 2학년 이하경입니다. 네. 혹시 암이 발생한 후에 저희가 막 엄청나게 늦게 발견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때서야 치료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사망하는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암을 미리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나요? 네,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과학자가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빨리 저비용으로 돈 들이고 발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손 놓고 있지 않고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자궁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20세 훨씬 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소위 이렇게 펜 넣어서 딱 스미어 테스트란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직을 딱 꺼내가지고 세포를 이렇게 염색을 해요. 여러 가지 마커를 가지고 그런 걸 보고는 자궁암에 초기 증상이 있는지를 보고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것 때문에 자궁암이 옛날에는 가장 치사율이 높다가 지금은 거의 얘기도 안 되죠. 그게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3년 만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용종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뗍니다. 얘가 어떻게 될지 안 쳐다봐요. 그것도 가장 흔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건강진단에서 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막 무서운 거 말고 돌아다니는 피 좀 뽑아가지고 혹시 암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돌아다니는 서큘레이팅 튜머 안티전이 있는지 본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양이 변해서 눈으로 보이고 이렇게 만져지기 전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제 뭐 전이 되기 전에 찾아내자 하는 방법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될 거고 그래서 진단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암은 다스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복은 안 됐지만 다스릴 수 있는 질병이 된 거죠. 그럼 좀 하나 더 질문이 되나요? 그럼 보통 암의 잠복기는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잠복기라고 볼 수가 없고요. 실제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어떤 암은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한 2-3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견 때부터가 연구가 되니까. 근데 돌연변이 율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세포에서는 좀 중요 유전자가 망가지면 돌연변이율이 뭐 보통 대장암에서 한 10에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소아 백혈병이랄지 뭐 제가 하는 BRCA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00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러면은 17살 때부터 암이 발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잠복기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바이러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암마다 다 달라요. 돌연변이율이 얼마나 높을 수 있는지에 최초의 돌연변이 된 히트가 뭐냐가 굉장히 많이 결정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송혜림입니다. 네. 좀 학술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배우기로는 그런 스몰 RNA, 뭐 mRNA나 pRNA 같은 것들이 이제 유전자의 서열을 이제 변화시킨다라고 배웠었는데 암세포가 유전 정보가 끊없이 변화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스몰 RNA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도 죽은 세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암세포들이 이제 덩어리 지어져서 암의 크기가 계속 커져나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한 질문은 이제 스몰 RNA들은 유전자 서열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로 코딩되잖아요. 그때 이게 프란시스 크릭의 센트럴 도그마에 따르면 RNA가 되고 반드시 단백질이 되고 이게 단백질이 활동하는 거죠. 근데 스몰 RNA, 난 코딩 RNA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단백질 발현 양상을 바꾸거나 단백질을 발현 안 되도록 하는 거지 DNA에 돌연변이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DNA의 DNA 돌연변이가 원인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얘는 스몰 RNA의 변형도 줄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통칭해가지고 스몰 RNA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스몰 RNA의 변성이 부분적으로 차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옆에 있는 세포? 죽은 암세포요. 예, 저기 옛날부터 임상 의학자들은 그거 되게 중시했는데 죽은 암세포에서 예를 들어 소위 이제 공부 좀 한 것 같으니까 세포 사멸이 일어날 때 미토콘드리아 작용하는 거 알죠? 미토콘드리아 죽어가는 거를 살아있는 세포에다 땅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이토크롬 C가 막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일종의 바이스탠더 이펙트가 있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염증도 일어나니까 염증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암의 그 진화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약물을 투여하고 그러는 거죠. 네. 숙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범배입니다. 네. 아까 그 어떤 배우가 그 자신이 DNA를 보고 네. 그 안젤리나 졸리? 예, 예. 그 사람이 예. 그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걸 예상하고 그 잘랐다 했는데 네, 예. 그 DNA를 보고 네. 그걸 어떻게 그 예상할 수 있는지 좀. 아,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거냐면 DNA 모든 게 다 암에 작용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돌연변이율을 누가 높일까, 어떤 애가 망가졌을 때 높일까라고 연구를 했더니 DNA 세포 주기 체크포인트 아니면은 유전되어 오는 중에서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가 됐더니 유전력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BRCA1, BRCA2, BRCA1, 2예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BRCA1이 뮤테이션이었는데 그 어떤 돌연변이가 어떤 효과를 준다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좀 꽤 돼 있는데 정확하게 안젤리나 졸리는 그 위험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유방을 절개를 해버렸는데 안젤리나 졸리 전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여럿 있어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센세이셔널해진 거죠. 그래서 뭐 그거 제거하면 그러면 다 괜찮냐?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췌장암도 연관돼 있고 난소암도 연관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 항거적인 측면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연해 주신 이현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